예, 시사정담 3인 3세 5월 20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수가 이 국민적 탄성을 갖다가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은 매일같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80%를 다 넘었죠. 예, 그러면은 이 검찰 개별 개혁 인사와 4대강 사업 감사 지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조기에 열린 개혁 전국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상당히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기수가 서열 등이 파괴된 인사라 볼 수 있죠. 예. 윤석열 이제 신임 지검장은 23기인데 앞선 지금 현재 기수도 4, 5기 정도가 이제 늦은 기수인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원래는 고검장 직급인데 이걸 지검장으로 낮춰서 이제 인선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서열 내지는 기수 파괴 인사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들이 MB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 검찰 역할을 했던 그 여러 인사에 대한 권력 교체 시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은 또 이 한기수 밑에 사람들로 다 임명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검찰이 이제 별로 상식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검찰 내에서는 기수 문화라는 게 이제 일종의 어떤 검찰 조직을 상징하는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검찰 내에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기보다 낮은 기수의 사람이 오면 그보다 이제 높은 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옷을 벗고 나가는 그런 식의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지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검찰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인지 일반 상식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게 거의 10년 이상 된 예. 검찰 개혁의 상징 같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떤 검찰과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국민적 여론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권도 이제 이제는 이렇게 검찰의 권력 독점, 사정 권력 독점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같이 공유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각 당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까지 각 당도 검찰 계획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돈봉투 사건, 이영렬 이제 전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터지면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이번 이제 윤석열 지검장 임명은 이렇게 향후에 일어날 공수처 설치라든가 또는 이렇게 검찰 기소 독점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찰이 이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상당히 줄여놓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어떤 임명에서 나름대로 어떤 개혁의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려고 했다 이러는데 돈봉투 파문에서 다들 이 사의를 표명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속화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인데 사실은 또 이제 공수처 설치 이런 문제는 입법 사항이고 상당히 이제 검찰의 반발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상을 어떻게 하고 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또 이거 더불어 갖고 검경의 어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이런 문제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건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와 일정한 조율이 필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걸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까지는 좀 이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참여 정부를 갖다가 개성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검찰 개혁이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이걸 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고 그리고 이 후보의 어떤 책에서도 서술되어 있다시피 이 당시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제는 한담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면서요. 뭐 지금 들리는 줄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그장 10년 전 상황에서는 검찰의 독립성 이것을 어느 정도 부여하면은 검찰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으듯이 이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그러나 이제 참여정부가 끝나고 이제 이명박 정권과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독립성 부여가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부의 어떤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에 공수처 설치로 어떤 이 상징되는데 검찰 개혁 여전히 그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라인과 안보 라인을 갖다가 이 임명을 하고 또 이렇게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우선 특기할 것이 지난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했는데 이어서 이 모든 이 경제정책을 조율할 정책실장으로 청와대 장하성 교수를 갖다가 임명하고 그리고 이 경제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안정 양 측면을 다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예, 뭐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에서의 개혁성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분이 이제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7년에서도 자문역을 맡아가지고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당평, 그 다음에 문호 개방 이런 의미도 봐야 될 것 같고 김동연 아주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찾기 어려운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수성가해가지고 이 기재부 장관 또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그 사회적인 상징의 요소가 있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인사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당평 그리고 또 누굽니까 김강두 국장자문회 그 부위원장처럼 어떤 이전에 보수 정부 시절에도 기여한 사람들 이념과 진보 진영을 뛰어넘었다. 이게 큰 특징으로 좀 잡힙니다. 우선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 이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에 이제 김상조 교수를 이렇게 내정을 했 부분들 이 부분들은 시장 질서가 이렇게 재벌적으로 편향되어 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잡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재벌들이 이렇게 문어발 확장을 해온다든가 아니면 공록 상권을 침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 질서적으로 이렇게 자기 편한 대로 움직여 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김상조 이제 내정자가 할 예정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재벌의 어떤 소유라든가 정책의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김광두
이렇게 의장이라든가 김동영 부총리 내정보다는 역시 김상조, 장하성 이 두 개혁 쌍두마차가 이렇게 전면에 포진됐다는 것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외교 안보 라인도 그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그 전 제네바 대사입니까? 예. 예. 그래서 직업 외교관을 갖다가 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예. 기존에는 다 이렇게 군인 출신이 했는데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외무고시를 치르지 않은 최초의 여성 장관 예, 강경화. 예, 강경화 장관이 그 인선됐습니다. 아직까지 이 국방부 통일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지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안보 라인에서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외무장관은 그 후보를 갖다가 지명하셨는데 상당히 이것도 파격적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안보실장 자리를 놓고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의 방점을 찍고 군 출신이나 아니면 그쪽 인사를 할 건지, 안보 전문가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외교나 이런 부분을 할 거냐 이런 걸 놓고 고심을 하다가 정의용 전 대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정의용 대사를 했다는 것은 역시 이제 이 안보 외교실에서도 외교적인 접근을 중시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봐지고, 그러나 안보실인 만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안보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함께 거론이 됐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는 특보로 홍종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같이 임명이 되었고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막강한 어떤 하나의 이 관료 조직이고 저게 심한 뭐랄까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조직인데, 거기에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여성을 임명했다는 것은 외무부 조직의 어떤 그런 개혁, 새로운 어떤 그런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봐져서 굉장히 좀 파격이고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사다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정의용 내정자나 강경화 이 내정자가 두 분 다 북핵이라든지 4대 강국 외교를 이렇게 다뤄본 적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는 신호 아닌가 이런 말들도 있던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렇게 안보의 중심이 이렇게 외교 라인 쪽에다 쏟았다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 외교 부분에서 이렇게 주로 이 과거에 했던 장관이라다 주요직책이 이렇게 대미 라인입니다. 대미 라인에서 이렇게 정의용 실장이나 다음에 강경화 이제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다 다자 외교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 외교가 육자 회담이라는 틀이 다자 외교 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자 외교에 익숙한 멤버들을 이렇게 외교의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이렇게 대미 라인 전체적으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짜여졌지만은 그래도 미국 중심의 어떤 외교 라인보다는 다자 외교 중심으로 이제 틀을 짜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고 직접적인 그게 없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FTA 협상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외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대미 외교의 두 현안이 하나는 사드고 하나는 한미 FTA 문제라고 했을 때 FTA 문제를 직접 다뤄봤던 경험이 있고 또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통일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된 문정인 이 교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남북 대화에서 예. 계속 이 경륜과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지혜가 많으신 분으로 예. 손꼽히고 있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국정원장 예. 누구죠? 서훈 내정자. 서훈 예. 국정원장 내정자도
이 1, 2차 정상회담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자 외교와 또 북핵과 남북 대화는 또 대화대로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10대 촛불 개혁 과제라고 이렇게 이 제시했던 부분들이 이 착착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는 이렇게 20대 개혁 과제 이게 당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보고서인데 예. 지난 5월 17일 날 이렇게 완성돼서 보고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던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뭐 그건 당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개의 의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우선 의미 부여를 축소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요 즉시 시행 10대 과제 중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은 오늘 이제 4대강 그것도 있었다시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오늘 이제 보도된 그 10개 사항 부분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다들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취임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좀 준비된 행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당에서도 이게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거기서 그 국민의 나라 위원회하고 더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국정 과제라든가 또 그 취임 초기에부터 착수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문건화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했다는 것은 이 대선 기간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왔다 이런 반증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그 중에서 촛불개혁 과제라고 이제 이름이 걸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그 7대 과제 이런 게 있습니다. 1대 과제 같은 게 있고 또 그 부분에서 좀 몇 가지는 더 붙여졌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 준수라든가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그다음에 그 국정원 정치개입 금지 이런 거는 좀 추가된 거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거의 그 촛불 집회 자체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청와대에서 단순히 이게 뭐 당에서 어디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제기된 그 일반적인 사안들이 정리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왔던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말했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80%대로 개혁 동력을 갖다가 확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잘할 것이다. 한국갤럽에서 87%는 역대 최고치를 예, 뭐 비교 대상이 이렇게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한국갤럽 내 이제 조사로서는 가장 높았다. 뭐 그렇게. 이 잘할 것은 앞으로 잘할 것이다. 예. 한국갤럽은 이제 국정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전번 주까지는 이제 국정 전망 기대치 조사를 했습니까? 예. 리얼미터는 요번 오늘 이제 발표된 조사는 이렇게 국정 지지도 조사입니다. 근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이 74% 처음 시작할 때 거기에서 매일매일 올라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연일 내뿜는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인사 이런 부분들이 매일 이렇게 국민들한테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행보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도 약 열흘 동안에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모습을 이게 실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어떤 흐름하고 추세하고 비견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YS 초기에 그렇죠. 이제 그 계획이 그걸 드라이브를 걸 때 그때 이제 이 금융 실명제다 그다음에 하나의 해체다 이런 것들이 있고 청와대 공정동 안갑 폐쇄 뭐 이런 것들이 따르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시행한 조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어떤 건 90% 가까이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취임 초기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잘할 거라는 기대가 87%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전계청 전 지역에서
현 정권을 바라보는 기대가 크고 또 어떤 그만큼 지금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열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60%도 탄성을 자아내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함께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국민과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개헌전국 5.18 기념식에서 5월 정신을 헌법 전문 게재하겠다 하는 언급을 하면서 이 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와 회담에서 그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 로드맵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하게 돼 있죠. 예, 사실 뭐 확인을 해주고 이 질문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에서 6.2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헌 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강한 이제 표현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렇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간다.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전에는 대체로 보면은 이 대통령들이 개헌을 약속했어도 막상 임기가 시작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헌을 갖다가 미룬다. 그래서 개헌이 잘 될 턱이 없다. 그래서 대선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천명했고 또 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상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공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3당 합당 시절 노태우 YSJP가 3당 합당할 때도 내각제 각서라는 게 존재했고 그렇지만은 YS가 이걸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면서 이 파동이 일어나고 했던 적이 있고 또 DJP 연합에는 그게 명시가 돼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집권 1년 뒤에 DJ 쪽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파기를 했습니다. 파기를 하면서 DJP 연대가 깨졌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무슨 정치 세력 간의 약속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한테 공약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구속을 받는 책임을 지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강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내년까지 전체가 다 논의돼야 될 사항이 다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합의된 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그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거법 개정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까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걸로 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몇 가지가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선거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합의한 만큼은 진행하겠다. 그리고 정치권 합의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도 담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칙적으로 짚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나 시민사회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개헌에 대한 얘기 좀 이렇게 상당히 활성화되겠네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속을 뜯어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합의가 과연 어느 정도 쉽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말한 합의한 만큼 이행이라는 부분이 그 합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아직 정확하게 수위를 이렇게 재단하거나 예단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 주도권을 100%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좀 강하게 한 편이고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하는 거는 인정하고 또 그걸 거기 잘 되면 받아들이겠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개헌안이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부에서 먼저 대통령이 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열어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 나왔듯이 시민의 요구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를 어떻게 할 거냐. 1차적으로는 국회가 돼야 되겠지만은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창구를 만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 점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야말로 선거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그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 선거구제, 결선 투표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지역주의가 변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들은 이렇게 정의당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당들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했을 때 아직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진전될 것인가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비례 수준들은 조금 높여 나가지 않겠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거구제 개편이야말로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시민사회 요구나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좀 압력으로 또 그 어떤 동력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일정한 진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건 그 국회의원들 그 정당들에게 맡겨놔 가지고 해가지고는 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 그 뻔하기 때문에 좀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이런 그 계기에 좀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이 되고, 선거법 개정 자체가 어떤 정치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현재 그 소선거구제가 상당히 국민의 민의를 어떤 선거 결과에 왜곡되게 반영을 하는 이 부분이 그 가장 크고, 또 현재 소선거구제에서는 어쨌든 큰 틀에서 지역주의를 온전히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다가 오히려 그 자당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이 반대로 무산됐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당시에 뭐 정무수석 그때 김정길 정무수석 시절이죠. 그걸 이 공론화에 붙이려고 했다가 좌절되고 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저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도 그런 그게 있고 한데, 이번 그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어느 정도 하지 못하면 또 그 실기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개헌 이야기가 이제 취임 11차도 안 돼가지고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 예전에 이제 김무성 이제 새누리당 대표께서 이렇게 2014년 10월달에 이제 개헌 논의 이제 이야기를 상하이 가서 했죠. 예, 하셨다가 완전히 이렇게 참 큰 곤욕을 치른 사건인데, 블랙홀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것을 받는 야당들 오히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원래 요구했던 부분은 있죠. 요거가 이제 수렴이 된 건 사실인데, 우선 한국당으로 보면 이렇게 5.18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60하고 촛불까지 같이 딸려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보수의 완벽한 패배를 이제 스스로 자인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제 논평을 둬서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강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는데, 뭐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다른 정당은 다 이건 오케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현재 약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전국에서 개헌 국면 자체가 하나의 전국의 어떤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내비치고 있지만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경쟁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약 다소간의 어떤 불안감들을 또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인사민사, 정책임 정책, 민사, 외교안보 모든 측면에서 이 개혁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어떤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은 굉장히 그 행복해하고 있다.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그 국민과 함께하는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